옛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건과 흥미로운 인생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조선 숙종 시절 경상도 안동 땅의 미모로 이름난 청상과부 홍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19 나이에 시집와 겨우 2달 만에 남편을 잃은 홍씨는 아직 2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요. 하얀 피부에 가늘게 휘어진 눈썹,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그녀는 마을 사내들의 은밀한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쫓겨나다시피 한 홍씨는 마을 외곽에 작은 초가집을 얻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배를 짜거나 침선일을 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마님, 친정어머니께서 병원이 심하시어 마님을 급히 찾으신다고 합니다. 서둘러 가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시다고요? 제가 당장 떠나겠습니다. 새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요즘 산길에 도적이 들끓는다고 하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홍씨는 간단한 보따리를 꾸려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무사히 넘었지만 두 번째 고개에 이르자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그때 숲속에서 한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지저분한 얼굴, 그러나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늑대 같았습니다. 홍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거지의 모습이 2달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 이런 산길을 혼자 걷다니 예쁜 얼굴에 흠집이라도 나면 아까울 텐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하하, 그저 배고픈 거지지 뭐. 돈도 배고프고 여자도 배고프고.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과부입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가는 길이니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과부라고? 아이고, 더 좋네. 남편도 없는 여자가 이 밤중에 어디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어? 또 혹시 모르지. 밤에 누군가 곁에 있는 게 그립지 않을까? 내가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지도. 홍씨는 공포에 몸이 굳었습니다. 거지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했지만 이 어두운 산길에서 달아날 곳도 없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이거 안에 뭐가 들었어? 감 나가는 것이라도 이왕 동행하는 거 내 품삯도 필요하지 않겠소? 뭐 굳이 돈이 아니어도 되고 말이야. 홍씨는 보따리를 뺏기지 않으려 했지만 거지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거지의 손이 의도적으로 홍씨의 손을 스치자 홍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발 그냥 가게 해주세요. 제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 얼굴만 해도 충분한데 얼마나 오랫동안 여자 구경을 못했는지 알고 있어. 특히 당신같이 예쁜 여자는. 이 보따리는 내가 들어주지. 무서워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이 산에선 내 말이 법이니까. 홍씨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거지는 막무가내로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끌고 갔습니다. 홍씨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그를 뿌리칠 힘도 없었고 소리를 질러도 이 깊은 산중에서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멀리서 따라오세요. 제발 해치지는 말아주세요. 해치다니. 내가 당신을 즐겁게 해줄 건데 뭐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은 해주지. 두 사람은 말없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홍씨는 눈물을 삼키며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거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즐기는 듯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남편이 일찍 죽었다고? 운도 없는 놈이군. 이런 보물을 두고. 어떻게 제가 남편을 잃었다는 걸 아시죠? 아까 당신이 과부라고 하지 않았어? 아, 그랬군요. 남편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시집 온 지 2달 만에. 안타깝소이다. 그런데 내가 당신 남편과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소? 홍 씨는 깜짝 놀라 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처음 봤을 때 표정이 말해주었어.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숲속 외딴 주막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기 주막이 있어. 오늘 밤 우리의 신혼방이 될 곳인가? 아, 안 돼요. 제발 다른 방을 얻어주세요. 하지만 두 사람이 주막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이요? 아이고, 오늘은 빈 방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 산골 주막에 손님이 많이 오는 날이 없는데 하필 오늘 장돌뱅이들이 묵고 있어서.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묵지 않겠습니다. 하나면 충분하오. 우린 부부니까 여보, 얼른 들어가자고. 아, 부부이셨군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빵 하나 주시오. 아내가 부끄러워하니 빨리 안내해 주시오. 홍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낯선 남자와 한 방을 쓴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미 어두워진 산길에 다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발 저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제 도망칠 곳은 없소. 여보와 나 오늘 밤 우리 둘뿐이지. 두 사람은 그렇게 좁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정말 비좁아 두 사람이 누우면 거의 맞닿을 듯했습니다. 홍 씨는 방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고 거지는 문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당신의 향내가 더 짙게 느껴지는구려. 정말 매혹적인 향이야.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혼자 지내는 밤이 외롭지 않소? 여인의 몸으로. 정말 신뢰되는 말씀입니다. 당신 같은 미인이 혼자 사는 것은 달빛 아래 피어난 연꽃이 주인 없이 시들어가는 것과 같소. 아깝기 그지없지. 홍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거지의 말에 두려움도 느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느꼈습니다. 남편과 닮은 그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제발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걱정 마시오. 내 약속은 반드시 지키지요. 그저 당신을 조금 놀리고 싶었을 뿐이오. 거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홍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를 경계했지만 거지는 약속대로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중에 주막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그림자들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 씨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지는 밤새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거의 잠을 자지 않았던 것입니다. 밤새 주무시지 않으셨군요. 약속을 지켰소. 이제 친정으로 가는 길을 함께 가도 되겠소?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홍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지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어머니의 병환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아가, 이렇게 위험한 길을 혼자 왔니? 아니에요, 어머니. 길에서 만난 한 사람이 도와주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었니?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였어요. 홍 씨는 어머니께 거지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병환이 호전되자 홍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가, 혼자 가는 건 위험하지 않겠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번에는 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을을 떠나기 전 홍 씨는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암행어사가 이 지역에 나타났다고 하던데 들었소?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고 탐관오리들을 처단한다는구려. 그렇다네. 그런데 그 어사가 거지로 변장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다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홍 씨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마 그 거지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금방 어사가 어찌 그런 천한 모습을 하고 다니겠는가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홍 씨가 두 번째 고개를 넘고 있을 때 놀랍게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그 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무사히 돌아오시는군요. 어머님 병환은 어떠하시오? 어머님은 많이 호전되셨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거죠? 당신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소. 그래서 기다렸지. 홍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소문이 암행어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남루한 차림새와 거칠어 보이는 외모는 도저히 관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당신은 누구신가요? 정말 거지인가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당신 마음속에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어? 모르겠어요. 당신의 하얀 목덜미가 달빛보다 더 아름답소. 지난번 밤에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시오? 거지의 말에 홍 씨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의 대담한 표현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느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신뢰되는 말씀입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사실이오. 아가씨, 해가 저물어가니 다시 그 주막에 묵어야겠소. 홍 씨는 다시 거지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첫 만남 때와는 달리 내심 거지의 존재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지난번 오셨던 분들이군요. 이번에는 방이 충분히 있습니다. 각각 드릴까요? 아니면 따로 주세요. 그래요. 따로 주시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거지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지? 그가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아니, 그가 올 리가 없어. 하지만 기대와 달리 거지는 끝내 그녀의 방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홍 씨는 자신이 싫은 거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주무셨소, 아가씨? 네, 당신은요? 아주 편안히 잤소. 이제 마지막 고개만 넘으면 당신의 마을이오. 함께 가시겠소? 두 사람은 마지막 고개를 함께 넘었습니다. 마을이 보이는 언덕에 이르자 홍 씨는 용기를 내어 거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우리 집 머슴이 되지 않겠어요? 제게는 일손이 필요하고. 아가씨, 솔직히 말해보시오. 나의 몸을 원하는 건 아니오. 그날 밤 내가 당신을 안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지 않았소?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미안하오. 농담이었소. 하지만 나는 당신의 머슴이 될 수 없소. 내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 홍 씨는 실망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입구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가씨,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오. 그때는 다른 모습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오. 잘 가시오. 그렇게 거지는 사라졌고 홍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거지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마을 사또가 갑자기 홍 씨를 찾아왔습니다. 사또는 미모로 소문난 홍 씨를 첩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홍 씨, 내 첩이 되어주면 편히 살 수 있을 것이오. 이런 초라한 집에서 나와 내 집으로 들어오시오. 사또, 저는 이미 한번 혼인했던 몸입니다. 다시는 시집 갈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홍 씨를 괴롭혔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청혼을 하고 마침내는 강제로 데려가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고집불통 여인, 내 말을 거역하다니. 포졸들, 이 여인을 잡아 가두어라. 포졸들이 홍 씨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모두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서 있었습니다. 사또는 코웃음 쳤습니다. 거지 주제에 무슨 참견이냐. 당장 꺼지지 않으면 너도 함께 가두겠다. 그럴 수 있을지 한번 해보시지요. 거지는 갑자기 품 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사또, 당신은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여인들을 희롱한 죄로 파직되어 의금부로 압송될 것이오. 사또와 포졸들은 얼굴이 하얗게 변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홍 씨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홍씨, 놀라셨겠소. 나는 암행어사 이연입니다. 이 지역의 탐관오리를 조사하던 중 우연히 당신을 만나게 되었소. 그렇다면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정말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요. 하지만 함께 보낸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에게 마음이 끌렸소. 어사는 홍씨 앞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홍씨, 내가 당신의 곁에 머물러도 되겠소. 비록 지금은 어사의 직분이 있어 곧바로 혼인을 청할 수는 없지만 임무가 끝나는 대로 정식으로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소. 어사님, 저는 내 모습이 당신의 남편과 닮았다고 생각했다지요? 아마도 하늘이 우리의 인연을 맺어준 것이 아닐까 싶소. 당신의 답변을 듣고 싶소. 홍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간의 기억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주막에서의 밤, 거지가 자신을 지켜준 시간, 그리고 그가 주었던 미묘한 설렘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어사님의 임무가 끝나는 날까지. 고맙소. 홍씨,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을 것이오. 어사는 사또와 포졸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마을에는 곧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고 홍씨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무렵 홍씨의 집 앞에 화려한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더 이상 거지의 모습이 아닌 품격 있는 관복을 갖춰 입은 이현이었습니다. 약속대로 돌아왔소. 홍씨. 기다렸습니다. 어사님. 그렇게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지만 곧 축하를 건넸습니다. 청산과부가 어사의 아내가 된 이야기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는 사랑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첫날 밤을 맞이한 두 사람. 붉은 비단 이불이 깔린 방에 촛불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홍씨는 붉은 홍조를 띤 채 방구석에 앉아 있었고 이현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 이토록 행복할 수가 없소. 부끄럽습니다. 주막에서의 그날 밤, 당신 곁에 누워 얼마나 큰 유혹을 느꼈는지. 아오.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했어요. 이현은 천천히 홍씨의 얼굴을 감싸며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스치듯 시작된 입맞춤은 점점 깊어졌고 둘 사이의 거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약속도 지킬 필요가 없소. 당신은 나의 아내요. 나는 당신의 남편이니. 네, 나의 남편. 두 사람의 숨결이 점점 거칠어지고 방 안은 뜨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홍씨는 첫 남편과 함께했던 짧은 시간보다 더 깊은 감정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이현의 손길이 그녀의 몸을 타고 내려가며 홍씨는 처음 느껴보는 황홀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주막에서 함께했던 그 하룻밤에 참았던 욕망보다 더 뜨겁고 진실했습니다. 여보, 그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어사라고 의심하지 않았소?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다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지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나에게 빼앗긴 하룻밤이 평생의 행복으로 바뀌었으니 후회는 없소. 후회는커녕 감사할 뿐이에요. 그 하룻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주막에서 만약 당신이 약속을 어겼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오늘 이 자리에 더 빨리 오게 되었겠지. 정말 짓궂으시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홍씨가 거지로 변장한 어사를 만난 그 우연한 순간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고개를 넘을 때 찾아온 운명의 손길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두려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법이오.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만났고 그 어둠이 지금은 가장 밝은 빛이 되었네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조선 땅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거지의 누더기 속에 숨겨진 고귀한 영혼을, 그리고 외로움에 가면 뒤에 감춰진 순수한 마음을 발견한 이야기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오래된 진리를, 그리고 진실한 마음은 어떤 변장도 뚫고 서로를 알아본다는 지혜를 담아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두 영혼은 서로를 비추며 인생의 모든 어둠을 함께 밝혀갔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가장 뜻밖의 모습으로 찾아오고 가장 깊은 두려움 속에서 가장 빛나는 사랑이 피어난다는 것을
홍 씨와 이현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 욕심 많은 두목 이판수가 살고 있었지요. 그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부자였으나 그의 욕심은 바다처럼 깊고 넓었답니다. 이판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 순애. 18 꽃다운 나이에 그녀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그 미모는 천상의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살구빛 피부와 도화꽃 같은 입술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지요. 순애의 부모는 오랜 병으로 누워 있었고 가난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답니다. 저 처녀를 내 아내로 삼아야겠어. 저 뽀얀 살결과 가녀린 허리. 어떻게 하면 내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여보, 뭘 그리 보고 계세요? 시끄럽다. 내 상관할 바가 아니야. 어서 집에 나가 있어. 이판수는 철을 내쫓듯 보내고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날로 순애의 부모에게 찾아가 큰 돈을 빌려주었답니다. 물론 그에게는 검은 속셈이 있었지요. 이 돈으로 병 치료하시게. 하지만 한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딸을 내게 시집 보내야 할 것이오. 감사합니다. 날이 꼭 갚겠습니다. 우리 순애는 손도 댈 수 없습니다. 그럼 빨리 나으시게나. 한 달은 금방 가는 법이지. 이판수는 마을을 나서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곧장 마을의 모든 부자들을 찾아가 순애의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협박했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자 빚을 갚지 못한 순애의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 딸을 이판수에게 시집 보내기로 약속할 수밖에 없었지요. 순애야, 아비가 무능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했구나.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저 어머니, 아버지 병환만 나으신다면. 이판수의 집에는 만득이라는 스물센 머슴이 일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바보 만득이라고 불렀지요.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둔했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답니다. 그의 건장한 체격과 순박한 얼굴은 마을 처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그의 바보 같은 행동은 웃음거리가 되곤 했지요. 야, 만드가. 이리 와봐라. 네, 마님, 만득이 왔어요. 내일 나에게 큰일이 있으니 마당을 깨끗이 쓸고 대문에 새 금줄을 걸어두게. 내일 내 새 신부가 오는 날이니 잘해야 해. 알겠나? 새 신부요? 마님, 색시가 또 들어오나요? 만드기가 잘할게요. 바보 녀석. 잘하려면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리고 이번 색시는 남다르다고. 마을에서 제일 예쁜 처녀니까 넌 감히 쳐다보지도 마. 예쁜 색시요? 만드기는 색시 안 볼게요. 만드기는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지만 그 누구보다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세상의 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시집가면 병이 나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판수 영감님은 나이가 많고 무서운 사람이지만 얘야, 이판수는 마음씨가 고약하다고 소문난 사람이다. 게다가 벌써 2 아내를 들였다 내보냈다는 소문도 있어. 내가 고생할 텐데. 괜찮아요. 제 운명인가 봐요. 그저 첫날 밤만 생각하면 내 딸, 내 가여운 딸. 그날 밤 순애는 창가에 앉아 둥근 달을 바라보며 흐느꼈어요. 18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그녀는 촛불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지요. 홀린 하늘의 신령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판수 영감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날이 밝았어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순애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 찼지요. 이판수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마을에서 본 적 없는 화려한 혼례를 준비했답니다. 모두 보았나? 이판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마을에서 제일 예쁜 처녀가 얘 6번째 부인이 되는구나. 저렇게 늙은이가 어린 처녀를. 불쌍한 순애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구나. 순애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붉은 연지와 곤지를 찍은 얼굴 아래로 슬픔이 깊게 묻어났지요.
그녀의 가녀린 몸은 홀레복안에서 떨고 있었답니다. 새 아씨가 온다네. 어떤 분일까? 저렇게 예쁜 분이. 근데 왜 눈물을 흘리시지? 만드기는 순애의 슬픈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바보라 불리던 그도 슬픔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지요. 혼례를 마친 이판수는 술을 거하게 마시고 첫날 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욕망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그때 옆 마을에서 급한 전갈이 왔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양주나리께서 빚 독촉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다 하십니다. 뭐라고? 오늘 첫날 밤에 아이고 그 빚을 안 갚으면 내 목이 날아갈 텐데. 이판수는 고민했어요. 기다리던 첫날 밤을 포기하고 가야 할지, 아니면 빚쟁이를 만나야 할지. 결국 그의 목숨이 더 중요했지요. 이런, 어쩔 수 없군. 아쉽지만 내일 밤이라도 있겠지. 만드가. 네, 마님. 만드기 왔어요.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야 한다. 오늘 밤 내 신부가 있는 방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너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알았나? 네, 마님. 만드기가 잘 지킬게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할게요. 내 목숨이 아깝거든 잘 지켜라. 내일 아침에 돌아올 테니. 밤이 깊어갔어요. 초승달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시간, 만드기는 신부의 방 앞에서 꼿꼿이 보초를 섰지요. 그때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인가. 18 꽃다운 나이에 저런 늙은이의 손에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새 아씨가 울고 계시네. 많이 슬프신가 봐. 어쩌지? 만드기는 순애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그의 순수한 마음은 순애의 슬픔을 그대로 느꼈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답니다. 새 아씨. 괜찮으세요? 많이 우시네요. 누구세요? 이판수 영감님이세요? 아니에요. 저 만드기예요. 마당에서 일하는 머슴이요. 아씨가 너무 슬퍼 보여서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만드기라고? 아, 내가 그 머슴이구나. 이판수 영감님이 보내셨니? 아니에요. 마님은 급한 일로 나가셨어요. 밤새 안 오신대요. 그래? 다행이다. 하룻밤이라도 더 살 수 있겠구나. 아씨, 왜 그렇게 우세요? 오늘은 좋은 날인데, 혼례 날인데. 좋은 날? 나는 이판수 영감님이 싫어. 억지로 시집 온 거야. 아버지 어머니, 병 때문에, 빚 때문에. 아씨가 싫은데 왜 시집 왔어요? 그럼 여기 있기 싫으세요? 부모님의 빚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저 늙은이의 첫날 밤을 생각하면 차라리 죽고 싶어. 만드기는 순애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의 순박한 얼굴에 걱정이 가득 찼지요. 아씨, 울지 마세요. 만드기가 도와드릴게요. 네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니? 일단 제가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만드기는 방 안으로 들어가 순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순애는 처음으로 자신의 슬픔을 누군가에게 모두 털어놓을 수 있었지요.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고마워. 만드가, 내가 내 말을 들어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아씨는 너무 예쁘고 착해요. 이판수 마님 같은 사람이랑 살면 안 돼요.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아씨,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씨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위로라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들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피어났지요. 만드가 꾸밈 없이 솔직한 모습을 보니 정말 듬직하구나. 아씨,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하지만 바보 머슴이라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내 첫날 밤인데 이판수 영감님 대신 내가
아, 그렇군요. 제가 나가야 하나요? 아니, 가지 마. 나 두려워. 혼자 있기 싫어.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애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그 자리에 설렘이 피어났지요. 만드기의 손이 조심스럽게 순애의 뺨에 닿았답니다. 아씨, 저와 함께 떠나실래요? 이판수에게서 벗어나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어떻게? 이판수 영감님은 우리를 찾을 거야.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방법을 알아요. 이판수가 몰래 숨겨둔 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멀리 도망가요. 부모님도 모셔갈 수 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어요. 순애의 떨리는 입술이 만드기의 입술에 닿았지요. 처음엔 수줍고 조심스러웠지만 곧 그들의 입맞춤은 깊어졌답니다. 만드가. 이건 사랑이에요. 아씨, 진짜 사랑이에요. 촛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어요. 순애의 마음속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설렘과 기대가 가득 찼지요. 만드기의 손길은 이판수의 탐욕스러운 손길과는 달랐답니다. 만드가. 나 두려워. 걱정 마세요. 제가 소중히 대할게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통했을 때. 그날 밤 순애는 이판수에게 바치기로 했던 첫날 밤을 진정한 사랑을 느낀 사람에게 바쳤어요. 그들의 사랑은 강제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지요. 두 몸이 하나 되는 순간 순애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답니다. 이제 나 후회 없어. 진짜 내 남편을 만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예요. 평생 아씨를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동이 트기 전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꾸렸어요. 만드기는 이판수의 비밀 금고를 열어 그동안 빼앗은 돈을 챙겼지요. 이 돈이면 아씨 부모님 병도 고칠 수 있고 우리가 새 삶을 살기에도 충분해요. 이판수가 빼앗은 돈을 이제 되돌려 받는 거예요. 정말 잘 될까? 너무 두려워. 믿어요? 아씨,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예요. 그들은 그날 새벽 이판수의 집을 떠났어요. 만드기가 알고 있던 산길을 통해 멀리 다른 고을로 향했지요. 가는 길에 순애의 부모님도 모셨답니다. 뭐라고? 신부가 사라졌다고? 만드기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 나리, 금고의 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 바보라더니 날 속였구나. 당장 찾아내라. 얘 신부를 훔쳐간 놈을 당장 잡아오지 못하면 너희들 목숨도 없다. 하지만 이판수의 분노는 소용없었어요. 만드기와 순애는 이미 멀리 떠났고 그들을 찾을 방법은 없었지요. 이판수는 분노로 제 옷을 찢으며 발을 굴렀답니다. 도망친 만드기와 순애는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정착했어요. 순애의 부모님도 함께 살며 좋은 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답니다. 전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저 혼자 있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삶이에요. 우리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 같아요. 제가 이판수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씨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은 정말 바보가 아닌 거죠?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사실 제가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됐군요.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연기였어요. 뭐라고요? 그럼 모든 게 저는 이웃 고을 양반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3년 전 이판수가 저희 가족의 땅을 불법으로 빼앗았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복수를 위해 바보 행세를 하며 이판수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지요. 그럼 그날 밤 우리의 만남도 계획된 거였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이판수의 비밀 금고를 찾아 돈을 되찾고 복수하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씨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씨의 슬픔에 제 마음도 아팠고
그날 밤 울음소리를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요. 정말, 그럼 당신의 진짜 이름은? 제 본명은 김도진입니다. 원래는 과거를 준비하던 선비였어요. 몇 달이 지나자 순애의 부모님 병환도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김도진은 이판수에게서 가져온 돈으로 작은 농장을 마련했고 부지런히 일하며 새 삶을 꾸려나갔지요. 김서방, 자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새 삶을 찾았네. 정말 고맙네. 아버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순애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사위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니. 바보 머슴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양반집 도령이었어. 어머니,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서방님은 제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김도진과 순애는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어요. 김도진의 지식과 순애의 따뜻한 마음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요. 그들의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한편 이판수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신부와 머슴이 사라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금고의 돈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지요. 이 배신자들, 어디 숨었는지 찾아내라. 내 돈을 훔쳐간 바보 머슴과 그 계집을 당장 찾아내지 못하면 너희들 목숨도 없다. 날이 온 고을을 뒤져도 찾을 수 없습니다. 금고에 있던 돈이 사라지자 이판수는 갚아야 할 빚을 갚지 못했어요. 곧 빚쟁이들이 몰려와 그의 재산을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했답니다. 이판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네. 당장 빚을 갚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는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곧 돈을 마련할 테니. 결국 이판수는 모든 재산을 잃고 거리로 쫓겨났어요. 그의 욕심이 부른 결과였지요.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그는 이제 거지 신세가 되었답니다. 동량 좀 주시오. 저 배가 고파서. 저기 봐. 저 사람 예전에 욕심 많던 이판수 아니야? 그래.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거지. 인과응보라고 할까?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김도진과 순애의 농장은 더욱 번창했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지요. 우리 아기가 당신을 닮았어요, 여보. 똑같이 영리한 눈빛을 가졌네요. 하지만 아름다운 얼굴은 순애 씨를 닮았어요. 우리 아들이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지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요. 그들의 집에는 순애의 부모님도 함께 살았어요. 건강을 회복한 부모님은 손자를 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지요. 김도진은 과거도 다시 준비하여 마침내 벼슬길에 올랐답니다. 우리 사위가 과거에 급제하다니. 이제 진짜 양반이 되었구먼. 아버님, 제게는 벼슬보다 이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순애와 아들, 그리고 두 분이 계시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김도진과 순애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어요. 욕심 많은 양반에게서 도망쳐 진정한 사랑을 찾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지요. 그래서 바보 행세를 했던 총명한 청년과 아름다운 순애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첫날 밤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찾은 순애. 그녀의 첫날 밤은 강제로 맺어진 인연이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의 시작이었던 거지요. 이야기꾼 할아버지. 그럼 이판수 영감은 어떻게 됐어요? 욕심 많은 이판수는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거지가 되었단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 밥이라도 주었지. 그렇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말년에는 마음을 고쳐 살았다고 하더구나.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망치고 진실된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 바보 머슴에게 빼앗긴 첫날 밤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모나 지위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지요. 조선 후기 북방 국경지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과부골이라 불렀는데 이름 그대로 마을에는 과부들만 살고 있었지요. 산을 덮은 짙은 안개처럼 이 마을에 대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더 기이하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겨울 한파에 꽁꽁 얼어붙은 호수처럼 이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등줄기가 오싹해졌지요. 어둠이 내리고 촛불이 일렁이는 저녁이면 용기 있는 이들만이 감히 그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과부골. 거긴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네. 오랑캐와의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모여 산다지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기 사는 여인들은 사람이 아니라네. 원한에 사로잡힌 원기들이지. 젊은 남자가 마을에 들어가면 그들의 정기를 빼앗아 자신들의 목숨을 이어간다네. 미신이겠지요. 어찌 그런 일이? 지난 봄에도 젊은 상인 하나가 그 마을로 들어갔다가 한 달 뒤 시체로 발견되었다네. 살이 다 빠지고 얼굴은 늙어버렸더군. 마치 모든 정기를 빼앗긴 것처럼. 그 소문이 돌던 바로 그때 25살의 총각 강길동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타고난 용모와 재능을 가진 길동은 양반가의 양자로 들어가 학문을 익혔고 많은 여인들의 관심을 받는 풍채를 지니고 있었지요. 벌써 해가 지는군. 오늘은 어디서 묵어야 할까? 도련님, 앞에 주막이 보입니다. 거기서 하룻밤 쉬어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길동은 하인과 함께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과부골이라 재미있는 이야기군요. 그런 미신을 믿으시다니요. 젊은이, 그런 말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네. 명심하게. 국경 근처에 있는 골짜기. 안개가 자욱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을 걸세.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길동은 여정을 계속해야 했지만 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하인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지요. 괜찮겠나? 이대로는 가기 힘들 것 같구나. 죄송합니다. 도련님. 저 때문에. 아이고. 결국 길동은 하인을 주막에 남겨두고 혼자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인이 회복되면 나중에 합류하기로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지 그날 오후 길동은 안개 낀 산길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해는 저물고 길은 보이질 않으니 어디 묵을 곳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갑자기 안개 속에서 나직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동이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자 백옥같이 하얀 피부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그네 양반, 길을 잃으셨나 보네요. 안개 속에서 나타난 여인은 꿈속에서만 볼 수 있을 법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은 한여름 밤의 폭포수처럼 풍성하게 허리까지 흘러내렸고 백설처럼 하얀 피부는 달빛에 은은하게 반짝여 마치 비단을 두른 듯했습니다. 붉은 꽃잎 같은 그녀의 입술과 깊은 호수를 닮은 눈동자는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묘한 매력을 발산했지요. 황씨 과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의 의복은 귀한 집안에서나 볼 수 있는 고운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녀에게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풍겨야 할 인간의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꽃그림에서 향기를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기이한 부조화였지요. 그럼에도 그녀의 존재감은 안개 속에서도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으로 가는 길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근처에 하룻밤 묵어갈 곳이 있을까요? 우리 마을까지 따라오시오. 하룻밤 재워드리겠소.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강길동이라고 합니다. 강길동. 좋은 이름이구려. 나는 황씨 과부라 불리오. 자, 따라오시오. 발걸음을 옮길 다른 길이 없던 길동은 마치 나비가 꽃에 이끌리듯 황씨 과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를 따라가는 동안 길동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상한 느낌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소나무 숲을 지나는데도 어쩐지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낙엽 위를 걸어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때로 달빛이 그녀를 비출 때 그림자가 일렁이며 사람의 형상이 아닌 무언가로 변하는 듯했지요.
그럼에도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하얀 목덜미는 푸른 연꽃처럼 유혹적으로 빛났고 그녀가 걸을 때마다 슬쩍 보이는 발목은 신선이 조각한 옥처럼 기이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불길한 예감과 넘치는 매력 사이에서 길동의 마음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이성은 경계하라 외쳤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그녀에게 사로잡힌 듯했지요. 저 마을이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곧이요. 인내심을 가지시오. 우리 마을에서는 충분히 푹 쉬실 수 있을 테니 그런 마을에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자들 뿐이요. 남정네들은 모두 떠났지요. 그 말에 길동은 문득 주막에서 들었던 노인의 이야기가 생각났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를 더 걸어 안개가 조금 걷히자 드디어 작은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보이는 마을은 오래된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마을 어디에도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이 마을에는 정말로 남정네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소. 여기는 과부골이라 하오. 오랑캐와의 전쟁으로 모든 남정네들이 세상을 떠났소. 하지만 걱정 마시오. 당신은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거요. 마을로 들어서자 집집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유령불처럼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지요. 더 이상한 것은 고요한 밤에 집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노랫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면서도 낯선, 동시에 달콤하면서도 섬뜩한 느낌이 공존하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저승으로 떠난 영혼들의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길동의 심장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마을 중앙의 큰 기와집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 한 점 없는 밤에도 은은하게 울렸지요.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과부들이 마치 그의 방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놀랍도록 아름다웠지만 그들의 눈빛 깊은 곳에는 굶주린 늑대와도 같은 야생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달빛 아래 핀 아름다운 꽃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식물 같았지요. 어머, 이렇게 젊고 싱싱한 총각이라니. 황씨, 어디서 이런 보물을 찾아왔소? 최씨 과부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여인으로 통통한 볼과 도톰한 입술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총각인지 그것도 이렇게 혈기왕성한. 박씨 과부는 매끈한 피부와 가느다란 허리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길동은 이상한 전율을 느꼈지요. 잘했어요. 오늘은 풍성한 잔치가 될 것 같네요. 이씨 과부는 4명 중 가장 젊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20살 정도? 그녀의 눈은 사슴처럼 크고 맑았지만 그 깊숙한 곳에는 이상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즐깁시다. 서두를 것 없소. 길동은 여인들의 행동에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호수의 일렁이는 잔물결처럼 미세하지만 분명한 경고의 신호였지요. 하지만 긴 여정의 피로에 지친 몸과 아득한 배고픔 앞에서 그 경고는 희미한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들이 차려준 식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식탁에는 궁중 잔치에서나 볼 법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요. 야들야들한 고기, 윤기가 흐르는 과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오랜 굶주림에 허기진 길동의 입에는 군침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음식에서는 산속의 풀향기나 꽃향기가 아닌 마치 오래된 무덤 속에서 피어난 듯한 이질적인 향이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배고픔에 정신이 흐려진 길동은 그마저도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길동입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묵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습니다. 아이고, 총각, 그렇게 서두를 것 없소. 우리 마을에 좀 더 머물다 가셔도 좋을 텐데. 그날 밤, 길동은 마치 천상의 신선이 내려와 대접받는 듯한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를 맛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주전자에서 따라지는 술은 달빛처럼 맑고 투명했지만
한 모금 들이키면 온몸에 불이 붙는 듯한 강렬한 맛이 퍼졌습니다. 여인들은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번갈아가며 그의 술잔을 채웠고 밤하늘의 별들이 더 선명해질수록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지요. 길동은 처음엔 예의상 사양했지만 그들의 열정적인 권유에 차츰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술잔이 채워질 때마다 길동의 정신은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듯 더욱 흐려졌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술에 강했던 그로서는 처음 느끼는 기묘한 취기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경고의 종소리가 울렸지만 이미 그의 이성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총각, 우리 마을은 어떻소? 외딴 곳이지만 여인들만 있어. 평화롭지 않소? 네,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정말 모두 전쟁에서 슬픈 이야기는 그만두시오. 오늘 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박씨 과부의 손이 슬며시 길동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뜨겁고 강렬했지요. 길동은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 술은 우리 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약주랍니다.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온갖 근심이 사라진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군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걱정 마시오. 우리가 잘 돌봐드리리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길동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방 안은 이상하게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흔들렸고 여인들의 웃음소리는 귓가에 맴돌았지요. 총각, 오늘 밤 나와 함께하지 않겠소? 당신에게 천국을 보여주리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동의 거부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최씨 과부의 유혹에 반응하고 있었지요. 그녀의 손이 그를 쓰다듬으며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거절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을 아주 특별하게 대접할 테니. 이건 안 됩니다. 그때 황씨 과부가 끼어들었습니다. 최씨, 그만하시오. 손님을 놀라게 하면 어쩌려고 그러오? 총각, 이제 충분히 피곤하실 테니 쉬시는 게 좋겠소. 내가 방으로 안내하겠소. 길동은 황씨 과부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향이 풍겼습니다. 이불은 깨끗하게 펼쳐져 있었지요. 여기서 편히 쉬시오. 그리고 좋은 꿈 꾸시길. 길동은 취기에 몸을 맡기고 이불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방문이 살짝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달빛 아래 황씨 과부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녀는 이미 속옷 차림으로 머리를 풀어헤친 상태였습니다. 총각, 잠이 오지 않소? 내가 도와주지. 길동은 취기 때문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황씨 과부는 그에게 다가와 그의 옷깃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지요.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한없이 아름다웠지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총각, 이제 당신의 정기를 받겠소. 영광으로 생각하시오. 그날 밤 길동은 황씨 과부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황홀함과 공포가 뒤섞인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황씨 과부의 몸은 인간의 체온보다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길은 불같이 뜨거웠지요. 그녀는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듯한 기술로 길동의 몸을 다루었고 그의 정신은 완전히 황씨 과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좋소. 당신의 정기는 정말 강하군요. 오랜만에 맛보는 진미여. 새벽이 될 무렵 황씨 과부는 길동의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길동은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는 놀랍게도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피로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기운이 넘쳤지요. 이상하군. 어젯밤 일이 꿈만 같은데 몸은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나가보니 마을 여인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동을 보자 갑자기 말을 멈추었지요. 오, 총각. 벌써 일어나셨군요. 어젯밤 잘 주무셨소? 네, 감사합니다.
길동은 황씨 과부와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요. 아침 식사 후 길동은 마을을 떠나려 했지만 황씨 과부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총각, 그렇게 서두르면 안 돼요. 우리 마을은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 없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마을에는 규칙이 있소. 외부인이 들어오면 100일간 머물러야 하오. 그것이 우리 마을의 오랜 전통이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과거를 보러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길동은 황급히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경계에 도달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길동의 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안개였고 아무리 걸어도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말했잖소. 우리 마을은 쉽게 나갈 수 없다고. 당신들은 대체 누구요? 여기는 어디요? 우리는 말하자면 과부들이지. 하지만 보통 과부는 아니요. 이제 당신은 100일 동안 우리와 함께해야 하오. 만약 규칙을 어기면 이 마을에서 살아나갈 수 없소. 길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00일이라니 과거 시험은 물 건너간 셈이었지요. 그럼에도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 마을에 더 머물고 싶다는 이상한 욕망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과거를 봐야 합니다. 제발 가게 해주십시오. 규칙은 규칙이요. 하지만 걱정 마시오. 우리가 잘 돌봐드리리다. 그날부터 길동의 기이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마을 여인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고 밤이 되면 그들 중 하나가 그의 방을 찾아왔지요. 첫째 날 밤, 황씨 과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전날보다 더 대담한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첫날 밤은 어땠소? 오늘은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해 드리지요. 그들의 관계는 전날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황씨 과부는 마치 길동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려는 듯 그를 탐했지요. 그의 입술, 목, 가슴. 그녀의 입술은 온몸을 돌아다녔고 그의 피부에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길동은 전율을 느꼈고 그녀의 차가운 체온과 뜨거운 숨결의 대비는 더욱 강렬한 쾌감을 선사했습니다. 당신의 정기는 특별해요. 이렇게 강한 남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소. 밤이 깊어갈수록 황씨 과부의 모습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욱 짐승처럼 변했고 때로는 피부가 창백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길동은 이미 그녀의 매력에 푹 빠져 이런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밤, 이번에는 최씨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황씨 과부보다 더 풍만한 몸매를 지녔고 그녀만의 독특한 유혹 방법이 있었지요. 오늘 밤은 내 차례요. 황씨보다 더 즐겁게 해드리리다. 아니, 저는 피곤해서. 쉿, 거부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몸이 나를 원하고 있잖아요. 최씨 과부는 자연스럽게 길동의 위에 올라갔고 곧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뱀처럼 유연했고 그녀의 몸은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났지요.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길동의 얼굴을 쓸어내릴 때마다 그는 마치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황홀감을 느꼈습니다. 아, 당신의 정기가 나를 채우고 있어요. 더 주세요. 셋째 날 밤에는 박씨 과부가, 넷째 날 밤에는 이씨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각각의 과부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길동을 유혹했고 그의 정기를 빨아들이려 했지요.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남자들은 점점 쇠약해지는데 길동은 오히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과부들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벌써 열흘째인데 그의 정기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강해지고 있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전 남자들은 보통 열흘도 못 버텼는데. 그가 특별한 건 분명해. 어쩌면 그는 너무 일찍 결론 짓지 말자. 좀 더 지켜보자고. 20일째 되는 날,
길동은 오히려 과부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체력과 욕망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고 과부들은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했지요. 이럴 수가. 내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더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직 30일째 되는 날, 과부들은 다시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그 총각은 우리의 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그에게 정기를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기운을 흡수하는 것 같아. 혹시 그가 인간이 아닌 건 아닐까? 더 강한 귀신이라거나. 아니, 그는 분명 인간이야. 하지만 특별한 인간인 것 같아. 그를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소. 그의 과거에 뭔가 비밀이 있을지도 모르오. 30째 날 밤, 하늘에 떠있는 달이 유난히 차갑게 빛날 때 황씨 과부는 길동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욕망보다는 의문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몸이 아닌 그의 비밀을, 그의 영혼이 아닌 그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한 방문이었지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 청년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그들의 힘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한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총각, 당신은 어디서 왔소? 당신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소. 저는 이웃 마을 양반댁의 양자입니다. 어릴 적 기억은 거의 없고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쟁. 혹시 오랑캐와의 전쟁을 말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10년 전쯤 있었던 대규모 전쟁이요. 당신 혹시 어릴 적에 상처나 특이한 점이 있었소? 글쎄요. 생각해보니 어릴 때부터 왼쪽 어깨에 반달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황씨 과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방을 나가 다른 과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요. 반달 모양의 점, 그가 바로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 설마 우리 마을의 길동이. 하지만 그는 전쟁 때 죽었을 텐데. 확인해봐야 해. 만약 그가 정말 우리 마을의 아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정기를 빨아들일 수 있었던 거야. 우리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다음 날, 과부들은 길동을 마을 중앙의 사당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지요. 총각, 이 위패들 중 혹시 눈에 익은 것이 있소? 이상하게 머리가. 그때 길동의 눈에 먼지 쌓인 위패 중 강생원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것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내리친 것처럼 그 순간 길동의 머릿속에 뭔가가 번쩍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한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겨울 호수의 얼음이 깨어지듯 조각조각 떠올랐고 이내 그 파편들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오래 잊혀진 기억들이 봄철 눈 녹듯 물밀듯이 그의 머릿속에 흘러들어왔지요. 길동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온몸은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되돌려진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기억이 나는 거요? 이곳은 제가 태어난 마을입니다. 제 이름은 강길동. 아버지는 마을의 훈장님이셨고 어머니는. 갑자기 길동은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봉인된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전쟁이 났을 때 저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오랑캐들이 마을을 공격했고 아버지는 저를 숨기셨어요. 도망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숨어 있는 동안. 그래, 너는 우리 마을의 마지막 아이였다. 우리는 모두 오랑캐들에게 희생되었지. 길동아,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난 내 옆집에 살던 최씨 아줌마였다. 넌 늘 우리 집에 와서 떡을 먹곤 했지. 그때마다 너의 입가에 떡가루가 묻어 있었는데. 난 내 어머니의 친구였단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처음 안아주었지. 길동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가까이 지내온 여인들이 사실은 과거 자신의 마을 사람들이었다니.
하지만 그들은 이미 원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모두 그래.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원한에 사로잡혀 이곳을 지나가는 오랑캐 남성들의 정기를 빼앗아 복수를 해왔다. 하지만 너에게는 그럴 수 없었던 거야. 내 안에 우리 마을에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의 정기를 빼앗는 대신 우리의 기운을 흡수하게 된 거란다. 우리는 이제 알았다. 넌 우리 마을의 마지막 희망이었어. 길동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이었지요.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조금 전까지 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등불, 정갈한 기와집, 아름다운 정원. 그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제서야 이 마을이 실제로는 폐허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부들이 그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마을은 한여름 밤의 신기루와 같은 환영이었던 것입니다. 무너진 집들은 마치 거대한 야수에게 짓밟힌 듯 처참했고, 불에 탄 나무들은 까마귀의 발톱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으며, 10년이 지났음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피로 물든 땅. 이것이 오랑캐의 침략 후 남겨진 실제 과부골의 모습이었습니다. 길동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고, 그의 눈에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환영이었군요. 우리의 원한이 만들어낸 환영이지. 우리는 이 마을을 떠날 수 없었어. 오랑캐들에게 당한 치욕과 분노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원한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가 이제 편안히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위령제를 지내주렴. 길동은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사당을 정비하고 재물을 준비했지요. 폐허가 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뛰어놀던 개울가, 책을 읽던 나무 아래, 어머니가 빨래하던 냇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곳에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모두가 저를 사랑해 주었지요. 오랑캐들이 마을을 공격했을 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웠지. 하지만 너무 많았어. 그들은 우리 남편들을 모두 죽이고 우리를 욕보였어. 나는 내 아이들의 마지막을 보았단다. 10살짜리 딸과 8살짜리 아들. 내 아이들의 비명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우리는 모두 원한이 너무 깊어 죽어서도 이 땅을 떠날 수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원귀가 되어 이 마을을 지나가는 오랑캐들을 유혹해 죽였지. 그들의 정기를 빼앗아 우리의 힘을 키웠어. 마침내 보름달이 뜬 밤, 길동은 마을 사람들을 위한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그는 사당 앞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제물을 차렸으며 향을 피웠지요. 이 땅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마을 사람들의 영혼이 편안히 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원한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평안한 세계로 가시길 바랍니다. 제를 올리는 동안 길동의 주변에 하나둘 과부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모습은 섬뜩한 원귀가 아닌 평화로운 영혼의 모습이었지요. 길동아, 고맙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리고 우리를 기억해줘서.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단다. 너는 살아가야 해. 우리 마을의 마지막 생존자로서. 내가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해준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나 다름없을 거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길동아, 우리의 목까지. 길동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 감사했습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편안히 쉬십시오. 저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길동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부들의 몸에서 연기 같은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마치 꽃잎이 흩날리듯 그들의 형체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은은한 빛으로 변하여 밤하늘의 별들처럼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웠고 두렵지만 평화로웠습니다. 10년간의 원한과 고통을 안고 이 땅에 묶여있던 영혼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황씨과부가 거의 투명해진 몸으로 길동에게 다가와 그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말했습니다.
길동아,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의 한을 풀어준 내게 축복이 있기를. 모든 영혼이 밤하늘로 사라진 후 길동은 달빛만이 비추는 폐허가 된 마을에 홀로 남았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을 들으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과부들이 만들어낸 환영의 마을도 사라지고 전쟁의 상흔만이 선명한 진짜 모습만 남았지요. 비바람에 허물어진 담장들, 까맣게 타버린 기둥들, 떨어진 기와 조각들이 달빛에 쓸쓸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길동의 마음에는 공허함 대신 따뜻한 위로가 채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진짜 뿌리를 찾았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깨달았습니다. 길동은 몇 날 며칠을 그곳에 머물며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고 어린 시절의 추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정성껏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닌 자신의 영혼 일부를 담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동은 그해 과거에서 장원급제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험관들은 그의 답안에서 보이는 깊은 통찰력과 인간에 대한 연민에 감탄했지요. 그리고 관직에 오른 후에도 그는 매년 명절과 절기마다 옛 마을을 찾아 정성스럽게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는 홀로 술을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기록했고 마을의 비극적인 역사를 책으로 엮어 후세에 남겼습니다. 국경 지역의 방비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며 그는 항상 자신의 마음 한켠에 과부골의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영달이 아닌 고향 마을과 그곳에서 희생된 이들을 위한 봉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머리카락에 하얀 서리가 내리고 두 아들과 한 딸이 장성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달빛 아래 만났던 과부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당신들이 보호해주신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끔 보름달이 하늘을 가득 채운 맑은 밤이면 과부골 근처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흰 소복을 입고 춤추는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본 이들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춤을 본 후에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이 사라졌다고 하지요. 그들은 더 이상 원한의 찬 원귀가 아닌 이 땅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밤길을 잃은 나그네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병든 아이들의 꿈에 나타나 약을 알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과부골의 비극은 점차 잊혀졌지만 그곳을 지키는 영혼들의 이야기는 별빛처럼 은은하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동이 세운 위령비는 지금도 그곳에 서 있어 지나가는 이들에게 과거의 아픔과 용서, 그리고 기억의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안겨줍니다. 인간의 가장 어두운 감정인 원한과 한도, 진심 어린 이해와 기억의 빛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고향과 혈연의 정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 세상에는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인연과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아무리 깊은 상처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피워내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잊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에 갇혀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강길동처럼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